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가슴 깊이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할 비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비밀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비밀의 정도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소중한 사람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비밀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었을지 떠올리면 참 가슴이 사무치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가슴 아픈 저와 제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로 이제는 중년의 나이로 들어서고 있는 여자예요. 다들 제 나이를 듣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혼을 해 자녀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자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한 후에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는 생활을 하진 않을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 목숨보다 깊이 사랑했던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싱글맘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온전히 저 혼자만 지내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사랑의 결실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의 부재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고 아들을 키워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선 그런 저를 참 안타깝게 보면서 이야기하곤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넌 아직 창창한데 그렇게 일만 하고 아들만 키우는데 집중할 거야? 아들은 장가 가면 그만인데 너도 너 생각해야지.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 것도 없어.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저는 힘들어할 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기도 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와 아들 곁을 떠나기 전엔 저 역시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면서 가정주부로 지내왔었어요. 그렇게 어떤 예고도 없이 남편의 부재를 겪었을 때에도 마땅한 직업도 없고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자는 한없이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정말 맞기는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고 그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고 취득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운이 좋게도 고급 케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 엄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드디어 땄다? 엄마가 집에서만 지내서 그렇지 누구 챙기고 간호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 어때? 멋있지? 엄마는 역시 엄마 잘하는 일을 제대로 했네? 나도 얼른 커서 엄마처럼 내가 잘하는 거 찾아내서 열심히 할 거야.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별다른 재능이나 능력이 없긴 해도 가족들을 챙기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또 케어를 해주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 또한 저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저는 재능을 찾은 듯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제가 일을 하는 케어센터 내에서는 나름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기도 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남편은 저와 조금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를 꼽자면 아마도 어린 시절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시던 아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아빠의 습관이 참 기억에 남기도 해요. 제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 다들 의아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어린 시절 일을 하는 아빠로 인해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가족 상황으로 인해서 아빠가 제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엄마는 제가 태어나고 난 후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부터 이미 제 곁에 안 계셨거든요. 어린 시절엔 왜 나만 엄마가 없을까 싶은 마음으로 막연하게 아빠에게 떼를 쓰기도 했어요. 학교에만 가도 엄마가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특히 여자아이였던 제 입장에선 엄마의 손길이 참 필요했거든요. 아빠,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딨어? 아빠는 내가 엄마가 왜 없냐고 부르면 말도 안 해주잖아. 윤주야,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아빠가 말해줬잖아. 엄마는 늘 우리 곁에, 그리고 아빠 지갑 속에 있다고. 진짜로 내 머리도 빗겨주고 밥도 해주고 나랑 같이 손잡고 시장도 가는 그런 엄마는 없잖아. 아빠 미워. 나만 엄마 없고 아빠랑 안 가. 윤주 오늘 속상한 일 있었구나? 아빠가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너에게 엄마가 없는 건 절대 아니야. 단지 아빠랑 우리 윤주 곁을 조금 빨리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알았지? 아빠에게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떼를 써도 아빠는 명확하게 왜 엄마가 없는지,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렸을 땐 그런 아빠가 싫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에 비로소 저에게 끝에 엄마의 부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살리고 저 대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빠는 엄마의 출산을 멈추고 엄마를 살려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남은 저를 아빠는 엄마의 목숨이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키워내신 거고요. 여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우리 운명이 살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운명이 살린다고 해줘. 알았지? 당신이 먼저지. 어떻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 왜 그렇게 말을 해. 절대 안 돼. 나는 그래도 당신 만나서 살아도 보고 행복해도 봤잖아. 난 운명이랑 한 몸으로 10달 있었던 걸로 됐어. 꼭 살려줘.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고 잘 키워줘. 부탁해. 당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이 저를 키워주셨던 아빠이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만들 법도 했지만 아빠는 절대 그러는 일이 없었어요. 아빠는 늘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엄마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며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저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올 여자는 절대 없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평생 엄마만 그리며 사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도대체 왜 엄마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대답을 해주지도 않잖아. 엄마가 대답을 왜 안 해줘? 마음으로 다 대답을 듣고 있지. 그래서 지갑에 넣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넣고 다니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윤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지갑에 윤주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나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진을 넣고 맨날 보고 싶을 때 봐야지. 그렇게 아빠에게 받은 영향이 전부였던 저는 성인이 되었고 신기하게도 아빠와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사람이었긴 했지만 늘 저에게 따뜻했고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아빠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안정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다만 저는 당시 서울에서 살지 않았고 꽤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처럼 나타난 남편을 만났고 저와의 결혼을 계기로 정착을 해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유독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론 궁금했죠. 물론 저 역시 궁금함에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남편의 답을 듣곤 이내 더 묻는 걸 그만두게 되었죠. 근데 당신은 왜 나 만나기 전에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당신 만나기 전엔 별로.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어. 딱히 말해줄 내용도 없었고.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봐 걱정돼? 아니,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나도 궁금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을 만나기 전 인생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당신 만나고 난 후부터 비로소 인간 박진철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난 후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어요. 그래서 굳이 남편을 졸라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남편이 이야기를 할 마음이 생기거나 결심이 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막연한 생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되었거든요. 거의 시골이라고 해도 무방한 시골 동네에서 남편은 자파 일체를 다루고 판매를 해주는 슈퍼를 운영하면서 지냈는데 마을에 슈퍼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편 마을에서도 저희 슈퍼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일이 일상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옆마을에서 쌀과 김치를 담글 야채거리를 주문했고 이를 배달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배달을 나섰어요. 이 시간에 배달 주문을 했다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운전하고 간다고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당신 그냥 내일 오전에 일찍 배달해준다고 할 순 없어? 아무리 동네 구멍가게라고 해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내가 밀어서 계획이 다 틀어지면 어떡해. 고작 20분 거리인데 내가 안전운전하면서 다녀올게. 걱정 마. 그래도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전 그러면 조심히 다녀와야 해요.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조심히 빨리 다녀와. 남편은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적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거의 드물었는데 그날 이방인으로 보이는 외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선을 불법으로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큰 사고가 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 순간에 남편은 저와 제 아들의 곁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 일은 당장 몇 시간 후도 모른단 말이 이렇게 격하게 공감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늘이 야속하게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고 농담을 하며 주말에 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일상을 보내던 남편이 저녁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 사실이 실감도 나지 않았고 사고 소식을 접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도중에도 이건 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 정말 딱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현실 감각도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제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너져서 막연히 울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제 마음대로 허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겐 남편 못지않게 사랑하고 꼭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제가 무너지면 이 아들 역시 흔들리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하루빨리 다잡은 후 어떻게 해서든 아들과 살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동준아, 엄마가 저녁 차렸어. 같이 저녁 먹자. 생각 없어요. 엄마 드세요. 동준아, 너 오늘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이렇게 굶으면 큰 애가 어쩌려고 그래. 먹어야 살지.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너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 엄마도 힘낼게. 자, 얼른 먹자.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치른 후에 마음도 몸도 추스릴 시간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시간인 2주간 휴식을 가진 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남편이 하던 잡화점에 앉아 장사를 하던 중 문득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상의를 했죠. 동준아, 오늘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응, 엄마. 나 들을 준비 되어 있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빠가 운영하시던 잡화점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요? 아빠가 하던 잡화점을 정리하려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지만 이번 한 번만 딱 이야기할게.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응, 무슨 이야기야? 돈 때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선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왔는데 가게를 정리한 후 이사를 가자는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아빠가 하던 잡화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엄마도 조금은 힘들어. 아빠 생각이 많이 나거든. 동준이도 그렇지. 저도 아빠 생각이 아직은 많이 나서 힘들긴 해요. 집에 아빠가 올 것 같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간을 옮기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동준이랑 씩씩하게 살 궁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엄마는 면허가 없잖아. 아빠 가게는 배달이 전부인데 배달을 안 하니까 수익도 많이 나진 않더라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엄마는 동준이가 또 전학도 가야 하고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이야기한 건데 엄마 생각 존중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꾸만 터지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단어 하나를 천천히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니 아들은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줬어요. 아들의 동의 덕분에 저는 가게 정리를 했고 그 후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작은 투룸을 얻어 아들과 단둘만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호기롭게 모두 정리한 후 서울로 이사를 오긴 했지만 막상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고 그 전단지가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돕는 학원 전단지였어요. 다행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몇 달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 자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공부였는데 나름 열심히 했더니 취득에 금방 성공을 했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고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하지만 귀한 계기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후
꽤 큰 재단 회장님 전담 케어를 맡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윤주 씨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눈여겨본 실장님이 추천을 한 모양이야. 급여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면접 한번 봐볼래요? 그럼요. 제 입장에선 무조건 해야죠. 면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보통은 요양병원 VIP 병동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회장님의 경우는 요양병원이 아닌 회장님 댁에서 지내고 계셨고 제가 직접 그곳으로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업무 특성상 처음에는 숙박을 하며 지낼 것을 제안받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던 저는 아이 식사며 빨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신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케어하는 것을 포기할 순 없었기에 새벽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보통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집에 상주를 하며 케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 퇴근을 한다는 사실을 회장님 또한 모르시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퇴근을 하려고 조용히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 회장님이 제 인기척을 들었는지 침묵을 깨며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몇 시지? 지금 집으로 가나? 회장님, 제 소리 때문에 깨셨습니까? 조용히 나간다고 나갔는데 잠시 앉아있겠습니다. 주무시면 가도록 할게요. 아니, 내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자네도 가만히 보면 참 고단하구만. 살아내느라. 얼른 가시게.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물을 좀 드릴까요? 아니래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잠이 와야지.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집은 어떻게 가려고 하나? 택시 타고 가라. 내가 준 거니까 그래도 돼. 그냥 써. 아니에요. 저 집이 근처기도 하고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금방 도착이라. 너무 호의를 거절해도 피곤한 법이야. 그냥 써. 저기 위에 지갑이 있네. 그 옆에 현금 올려줬어. 그 돈 전부 가져가게. 알잖아. 내 인생에 남는 건 돈뿐인 것을. 회장님의 이야기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탁자에 낡은 지갑 옆에 놓여있는 현금을 모두 집어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회장님의 지갑이 눈에 띄었는데 회장님의 재력과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낡은 지갑을 하고 계시더군요. 부자이고 능력도 있으니 명품 지갑을 종류별로 두면서 사용하실 것 같았는데 낡은 지갑을 쓰는 회장님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고 그 지갑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너무 경황도 없고 빠르게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회장님 댁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회장님 생각보다 검소하시네. 역시 괜히 재단 회장님까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나저나 월급에 이렇게 돈 받아서 퇴근을 해도 문제 없겠지? 나 여기서 일 오래 해야 되는데. 몰라. 얼른 집 가서 동료준이 챙기자. 그렇게 회장님의 호의를 한번 받은 저는 회장님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에겐 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긴 했지만 그런 가족들은 회장님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찾아와 인사를 하고 빠르게 집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회장님도 참 힘들고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회장님 역시 저에게 가장 큰 의지를 하시며 지냈고 가끔 저번의 일처럼 택시비를 지어주시며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실 정도로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저 요양보호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장님의 최측근, 그 중에서도 가끔 집으로 와 집주인 행세를 하는 회장님의 며느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유독 저와 회장님 사이의 관계가 가까운 것을 신경 쓰셨고 그래서인지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 함부로 대하곤 했어요. 이봐요. 회장님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좀 챙겨준다고 뭐라도 된 듯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당신은 그냥 요양보호사일 뿐이야. 알았어요? 저는 제가 뭐라고 된 것 같은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월급 받고 케어를 해드리는 요양보호사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뭐 말뿐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지. 막상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사람 마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남편 없는 끈 떨어진 며느리라고 해도 여기 붙어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당신 조심해. 어찌됐든 회장님의 며느리이기도 하니 늘 깍듯이 모셔야 했던 건 사실이지만 회장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는 며느리가 회장님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방문을 할 때마다 유독 저를 무시하고 미워했어요.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오죽하면 회장님 모르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다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저를 자르려고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럴 때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회장님으로 인해 저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 며느님은 남편도 없는데 회장님 돈이 탐나서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눈도장을 찍더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단 낫지 뭐. 가끔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글쎄. 와서 누가 회장님이랑 가까워졌나 또 누가 견제가 되나 눈에 불을 켜고 미워하는데 저게 보고 싶어서 온 거 맞아? 그리고 유독 윤주 씨 싫어하잖아. 돈 뺏어갈까 봐. 내가 남인데 어떻게 회장님 돈을 뺏어가. 하여튼 저 사모님도 너무 멀리 가서 의심하시는 것 같아. 회장님 재산이나 상속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하늘을 맹세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의 의심과 이유 없는 괴롭힘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생활을 해나갔어요. 서울로 이사를 올 때 남편의 짐을 모두 다 버리지 못하겠단 마음에 모두 다 상자에 담아서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을 보낸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 외에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루면서 지냈어요. 사실 쉬는 날이 생겨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도 하고요.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남편을 진심으로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듯 했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작은 방에 있는 상자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짐도 많은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엄마 힘들면 내가 할까? 아니야. 맞다. 엄마가 생각을 못했어. 바빠서. 엄마가 이번 휴무에 정리할게.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아들은 신경 쓰지 마라. 공간이 부족한데 엄마가 게을러서 미루기만 했네. 아들의 말에 핑계를 대며 청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언제까지 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낼 순 없었기에 짐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온 후에야 시골에서 미처 버리지 못한 채 가지고 올라온 남편의 짐을 꺼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마음의 준비라고 열었지만 또 막상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올라와서 힘들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생각보다 단촐해서 더 속상했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짐 정리를 하려고 하니
새삼 제가 그동안 남편의 물건, 생활, 그리고 관심사에 큰 관심이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소한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남편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하나하나 정리를 하던 중 우연하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어? 이건 뭐지? 어머, 옛날 주민등록증이잖아. 이거 딱 봐도 엄청 오래됐다. 보자, 박동민? 어머, 이름이 완전히 다르네? 이 사람 언제 개명을 했었나? 뭐야, 신분을 숨긴 거야? 전혀 다른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니 남편이 그동안 신분을 숨기며 산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개명을 했을 것이라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를 알기 전 남편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나 이야기를 할 당시 자신은 천혜고아란 이야기를 했고 이름을 새롭게 바꾼 개명을 한 이름이란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과거 개명을 한 사실을 알게 되니 뭔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속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더는 제 곁에 없고 아무리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리는 없었어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던 중 눈에 익은 지갑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지갑이었는데 잠시 떠올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머, 그래. 이거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니셜 지갑이랑 똑같네? 옛날엔 이 디자인이 유행을 했었던가? 뭐지? 아이, 똑같은 지갑이 한두 개냐. 정리나 하자. 아주 날띠낡은 검은 지갑,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니셜이 회장님의 낡은 지갑과 똑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작정을 하고 남편의 과거를 모두 캐고 싶단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제 삶의 여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남편의 과거나 캐고 다닐 여유는 없었어요. 남편의 과거에 대한 의문은 아주 잠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회장님 댁에 출근을 해 케어를 해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제 노력도 없이 남편의 과거를 알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 역시 평소처럼 회장님과 붙어 케어를 하며 일을 하던 중 회장님은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되네. 일찍 집으로 들어가 봐. 오늘도 택시 타고 가고. 네? 회장님, 그래도 아직 근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 없으면 회장님 식사랑 화장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찮아. 이 집에 자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고 내가 일찍 들어가라고 하면 괜찮은 거야. 저기 내 지갑 보이지? 거기 지갑 열면 현금이 있을 거야. 거기에 있는 돈 전부 다 꺼내서 가져가. 회장님의 말을 또다시 거절을 하다간 또 한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표정이나 행동이 제가 없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더 말을 하지 않은 채 회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갑을 열고 난 후에 돈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낡고 오래된 지갑을 짚자마자 갑작스럽게 제 머리를 스치는 지갑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 지갑이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지갑이야 비슷한 브랜드가 많고 우연하게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애써 무시한 채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을 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본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한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서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왜 회장님 지갑에 고이 담겨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회장님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이야기하셨어요. 뭐해? 얼른 가지고 일찍 집으로 들어가 봐. 나도 오늘은 혼자서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일일이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회장님, 근데요. 회장님 지금 이 사진을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뭐라고? 그 사진 건드리지 마. 자네가 함부로 만지고 그럴 사람 아니네. 이 사진 아무리 봐도 제 남편 사진인데 왜 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 보세요. 제 지갑에도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 제 남편인데요. 뭐? 이 사람이 자네 남편이라고? 게다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자네 남편이? 와. 회장님은 제가 보여드린 제 지갑 속 남편의 사진을 번갈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다 뭔지 생각하고 이해를 하기도 전에 오히려 제 지갑 속 남편 사진과 회장님 자신의 지갑에 담긴 남편의 사진을 보며 쓰러져 버린 회장님을 보며 놀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회장님! 경호팀 빨리 들어와요. 회장님 쓰러지셨어요. 어머 회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큰 소리를 듣고 밖에서 경호를 하며 지키고 있던 회장님의 수십 명의 전담 경호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빠르게 회장님의 상태를 살피면서 상황을 봤고 팀은 두 개로 나뉘면서 한 팀은 쓰러진 회장님을 안고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나갔고 다른 한 팀은 저를 에워싸더라고요. 마치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 제가 회장님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듯한 뉘앙스로 저를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같이 가서 증상 이야기... 근데 왜 저를 가두시려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봐요. 일단 지금은 같이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나오세요. 이 요양보호사 격리해서 나가. 그렇게 수십 명의 경호원들의 틈에 둘러싸여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격리가 되어서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한 것은 없고 회장님과의 대화 중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치욕스럽고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회장님의 사진과 남편 사진에 대한 의문 역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제가 회장님을 해친 사람으로 몰리니 억울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경호팀은 무력을 이용해 저를 끌고 나갔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들의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경호원들을 향해서 불쾌하다는 듯 항의하며 이야기했어요. 지금 왜 나를 에어싸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 지갑에 손을 대고 계셨고 회장님은 마치 그 상황을 말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저지하다 쓰러진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갑자기 놀라셔서. 그건 회장님이 깨어나시고 이야기해보면 알 일이니 잠시 격리되신 채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이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직접 지셔야 할 겁니다. 경호원의 마지막 말에 답변을 하려고 했지만 제 이야기는 더는 들을 이유가 없다는 듯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말 그대로 쫓겨났어요. 황당한 마음과 지금 이 상황이 다 뭔지, 왜 남편의 사진을 회장님이 간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고 왜 쓰러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을 수도 없기에 답답한 심정인데 회장님까지 쓰러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회장님이 깨어나 기운을 차린 후
모든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일주일 정도를 지내야 했어요. 아들, 오늘은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밥 차려줄게. 밥 먹고 가. 엄마, 근데 요즘 왜 출근 안 해? 엄마 혹시 잘렸어? 엄마 일 못한대? 억울하게 잘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엄마가 잠깐 몸이 좀 안 좋아서 휴가 냈어. 조금 있으면 다시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아들 아침 저녁 야무지게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 먹고 학교 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잘렸나 하고요. 아들의 말에 애써 웃으며 별일 아닌 듯 넘겼어요. 그렇게 답답한 일주일을 보낸 후 드디어 회장님이 다행히 쾌차를 하셨고 정신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기운을 차리게 되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건 저였고 비서를 시켜 저희 집 앞으로 와 저를 병원으로 조용히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회장님의 건강과 함께 모든 진실이 궁금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반가웠죠. 회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저는 회장님 댁으로 제 두 발을 들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뵙자마자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 싶은 걱정이 있기도 했거든요. 두 번은 경호팀에게 끌려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 자네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내가 자네한테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미안하네. 나는 괜찮고 다 내 잘못이지. 앞으로는 경호원들이 자네에게 그럴 일 없을 거야. 이리와 함께 우리 할 이야기가 많잖아. 지금부터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 회장님 지갑 속에서 제 남편 사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갑은 뭐죠? 남편과 똑같은 낡은 지갑이요. 돌려 말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나도 이렇게 가까이에 내 아들의 아내, 내가 감히 며느리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게 자네일 거란 생각도. 아들이요?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도 거짓 없이 다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 그래, 솔직히 말하지. 당신 남편은 사실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숨겨야만 했던 내 장남이자 사생아였어. 오직 내 출세를 위해서 정치 입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숨긴 아들. 회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의 의지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몇 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존재를 부정당하며 버려졌던 것이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회장님 댁 가족들과는 섞여 살지 못했고 남편을 거두고 키웠던 건 남편의 친어머니뿐이었어요. 친모가 아들을 살리려고 아이를 데려가 숨어 살겠다고 했지. 그래서 믿고 아이를 보냈어. 그런데 불안하더군. 혹시라도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할까봐. 그래서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괴롭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도 안 몫을 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그게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를 피해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지. 아들이 뭔가를 알게 될 나이가 되니 더 처절하게 나를 피하더군. 남편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장님의 가족들에 대한 환멸,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상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사건이 생겼고 결국 그 분노를 모두 다 회장님과 회장님 가족들에게 돌리며 모두 다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 성과 본을 바꾸진 못해도 계명까지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왔고 그렇게 저를 만나 완전히 다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잘못 살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네. 젊은 시절이야 권력이니 출세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려 해서는 안 된 천륜까지 버렸고, 너무 늦었지만 그 삶에 대해 반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자식마저 내가 앞세운 꼴이 되니.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요? 게다가 남편은 더는 세상에 없는데요. 맞아. 자네가 나를 뭐라고 욕해도 내가 할 말은 없네. 하지만 이제라도 며느린 자네와 내 손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줄 수 없나? 그건 어디까지나 회장님 이기심이죠.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놓고 이제와 유일한 가족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갑 속에 사진을 넣고 다니면 그걸로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네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네. 그럼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나? 바라는 건 오직 용서야. 뭐든 말해보게. 회장님은 분노에 차 몸을 발발 떨면서 화를 내듯 쏟아내는 나를 보고는 모두 다 이해를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의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어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장은 머릿속이 하얀 백지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한 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 후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던 중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영문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아들이 놀라 뛰어왔고 무슨 일이냐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남편과 꼭 닮아 자상하고 착한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판단이 서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조금은 정제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회장님 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고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사생아가 있었고 그 아이는 회장님의 정치 욕심으로 국민의 눈을 피해 그 누구보다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밝히세요.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그렇게 하겠네. 당장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말도 안 되겠고였던 이 상황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네. 그렇게 하고 눈을 감아야 나도 편할 것 같아. 회장님은 제 제안을 듣고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모두 다 들어주겠다고 동의하셨고 곧바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세상에 알리며 공식 사과라며 인정을 했고 이어 바로 재단 재산에 대해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남편의 몫을 나눠줄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진행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를 유독 못마땅해 하던 며느린 횡령을 해왔던 혐의가 발견되어 곧바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뒷조사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저 역시 며느리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상황은 정리가 되는 듯 했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저를 불러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상황에서 남편과 손주에 대한 목 또한 제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언장을 수정하면서 상속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죄와 사생아였던 남편을 정식 자녀로 인정해주고 상속 절차 역시 제대로 진행을 해준 덕분에 남편은 더는 세상에 없지만 남편의 유일한 핏줄인 아들은 좀 더 유복하고 모자람 없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나 성인이 되어서 자립을 할 때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남편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세워 그동안 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아빠의 본래 모습과 근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결정을 한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동준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럽겠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갑작스러운 건 아닐 수 있어. 그동안 아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아빠의 본래 모습과 자리를 찾은 거고, 그렇기에 너 역시 아빠의 유일한 아들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거야. 무슨 뜻인지 다 알진 못해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아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면서 멋진 어른이 되어 갚아나가렴. 알았지?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다 들은 후 제가 느끼는 감정까진 모두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신 건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듯 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과 닮은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뭔가 남편과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긴 했어요. 본인을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회장님의 아들의 자식인 저희 아들을 꼭 한 번만 보고 밥 한 끼만 먹을 순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사실 회장님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을 보여드리면서 남편을 회상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인 것이 맞지만 회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남편을 버렸던 상황에서 이제와 아들의 손자라도 보고 싶단 마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미 회장님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벌을 받고 있고 가족들의 무신경 속에서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내 편 하나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그 죗값을 모두 치른 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남편이 지금 살아있다면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아들을 한 번은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회장님은 우리 아들을 보고 난 후 감정이 격해졌는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네 덕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호강을 하네. 이제 나는 내일 가도 여한이 없네. 정말 고마워. 아들 역시 회장님이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담담하게 회장님을 만났고 함께 식사 후 손을 꼭 잡아들인 후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회장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젠 정말로 남편의 옆으로 가서 직접 사과를 하실 시간이 되어서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상속 절차는 개시가 되었고 아들을 대신해 손자인 아들에게도 상속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자 그댁 유일한 며느린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상속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회장님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결국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그 돈을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었고 결국 고민 끝에 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정도만 남긴 후 모두 다 부모를 잃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액 기부를 했어요. 누군간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모두 다 날리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우리 모자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출생의 비밀이나 혹은 꽤 부자인 집에 숨겨진 자녀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정말로 내가
혹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단 경험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애매하고 막막하더라고요. 늘 주인공은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곤 하던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그렇게 생각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 제 선에서 현명하게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비로소 평범하게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젠 혼자가 아닌 우리 둘이 가족이 되고 나중엔 또다시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 역시 물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 것이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